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한 안보 위기감, 그다음에 경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비단 유럽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세계에 엄청난 그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북한은 이제 여태까지 하던 그 ICBM 실험, 그다음에 핵실험을 여태까지는 중단을 해왔는데 이제 곧 그걸 재개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자면은 대단히 복합적인 그런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오늘은 FMC의 위원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 복합 위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한미 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4년 반에 걸쳐서 워싱턴에서 주미대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FMC라는 단체를 알게 됐는데 FMC는 Former Members of Congress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그대로 의미하는 대로 전직 연방 의원님들의 단체죠. 그런데 제가 워싱턴에서 경험한 바로는 관찰한 바로는 말이 전직 의원님들이시지 사실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단체 FMC의 세 분 위원님들을 오늘 모시고 이런 중요한 토의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위원님들은 첫째 김창준 의원님이십니다. 김창준 의원님은 지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연방의회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김창준 의원님이 사실은 최초셨습니다. 최초라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게 최초로 연방의원을 하신 분이시고 지금 현재도 김창준 한미연구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연사분은 저희 돈 벙커 의원님이십니다. 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네, 저희 외교위원회 리더셨고요. 그리고 국제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국 내 하원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국제 경제 사안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은 저희가 펜실바니아주 공화당의 펜실바니아주 전 하원의원이셨던 커트 웰더님을 모셨습니다. 네, 커트 웰더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당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쟁 지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도 세 차례나 방문을 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ALC 웨비나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러시아는 저희 모두 다 알고시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강인함으로 저항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종반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일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력일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요. 먼저 벙커 의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서방의 제재가 지금까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방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정제 제재로 인한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계속해서 연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저희가 국제 경제의 침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이렇게 국제적인 동향, 세계 경제의 분열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대사님, 멋진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이 경제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인권들, 부패, 안보 위협 등등의 이유로 현재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권할 굉장히 다수의 경제 제재를 취해 왔죠. 네, 좋은 효과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 제재 효과를 많이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예전에는 효과가 많이 없었던 반면 지금 현재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훨씬 더 강경하고 빠르게 저희가 제재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네, 이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인 경제 제기를 해왔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시하고 다른 국가의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그리고 다른 해외 국가들도 서방 국가들도 본 징벌적인 경제 제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에 대한 제재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 있는 대기업들, 에너지, 가스 회사들 이런 다수의 대기업들이 수익을 포기하고 굉장히 강경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러시아 내에 사업을 중단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중단하는 등 다른 유럽 등 독일의 회사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죠. 파이프라인을 막는 등과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휘발유 기업들, 원유 기업들, 쉘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러시아 내에 투자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금융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융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현재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러한 저희가 제재 조치로 인한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네, 이런 미국 기업들도 민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던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들 그리고 현재 미국 항공사를 위한 위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기업들도 러시아 내에서 철수를 하면서 함께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경한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보아왔던 제재 그리고 효과와는 다릅니다. 네, 이런 경제 제재는 저희가 자체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점령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군사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제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그 장기적으로는 그 저희가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취한다면 그 러시아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정말 20년, 30년에 걸려서 지금 현재 러시아 경제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즉시 그 셧다운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미쳐서 시민들까지 그 고통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죠. 스타벅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그 프로파간다에도 정치 공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고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 레거시로 인한 그 피해를 그 시민들이 얻는다는 효과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벙커 위원님. 네,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측 의견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방대한 그 관련 경험을 가지신 의원님께서 굉장히 확신을 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웰던 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력이었죠.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러시아에 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종방전의 양상을 결정 지을 정도로 그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저항에 관련된 그 의원님의 그 관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략적 패배를 당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요. 혹시 의견님께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그 전략적 패배는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과 같은 그 소중한 기회에 그 벙커 위원님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원으로서 이제 한국 그 대선 당선인에게도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제 당선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미국을 대표해서 이제 축하드린다. 그리고 좋은 결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현재 그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양단적인 정당 체제가 이런 그 평화적인 그 해결책을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그 소비에트 공화국과 관련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소련이 그 무너지기 붕괴 직전이었죠. 그리고 1997년 네, 그 60명의 그 초당적인 그 사절단과 함께 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그 의회 간의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그리고 키이우 그리고 워싱턴 내에서도 서로 상호 많은 그 협력 관계 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그 강력하고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셴코 대통령과 함께 굉장히 유사한 그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그 동일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방금 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고 현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바는 저희 여러 가지 그 문서를 저희가 제안했는데요. 그 문서에 서명을 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많은 그 대통령들 그리고 의원분들께 이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 현재 상원 그리고 하원에 있는 200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희의 그 문서, 그 결의안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항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희 의회는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두마 의회 같은 경우는 그 권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그 학회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의 그 문서를 이제 채택을 했죠. 그 당시 이런 과거에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러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우방국 우크라이나 사태를 굉장히 슬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고 그 푸틴 대통령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도 정말 비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슬라브 우크라이나라는 그 글을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영광과 평화를 이라는 말을 이번에 들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많은 그 군사력을 보이고 있지만 군국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많은 무기를 예전에 그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억제력에 있어서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믿고 그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소총을 들고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공통의 목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그러한 것을 실제로 목도한 바 있지요. 키이우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희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러시아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고 그 대규모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그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 그 건물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그러한 그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S-300과 같은 것을 인근 나토 국가로 전달을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S-300 같은 경우는 가장 고도화된 저희 항공 에어 디펜스 무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인근 나토 국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그 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발렌티나 마시엔카 가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인데요. 지금 현재 푸틴에 있어서 시니어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B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상사였던 분도 저희가 좋은 친구 관계를 과거에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두 많은 제조 기술을 러시아로 도입시킨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푸틴 곁에 있는 다른
여러 그 측근들 역시도 저희와 함께 협력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두에게 다 연락을 해서 저의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과 정말 대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과 35년간 함께 그 근무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좋은 의정을 맺고 있고 그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푸틴 대통령은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침공은 절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고 반드시 휴전이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그 모든 것을 문서화해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만행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그들의 국민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블링컨 국무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들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 그 푸틴 대통령과 함께 1대1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과거의 20년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일어서서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동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저희 미국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저는 이제 상원을 당시부터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 동료였던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스크바로 가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 경제 제재를 지원합니다.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그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더 많은 그 제재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그 현직이 아니라 전 의원이기 때문에 그 현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네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공동의 그 커먼 센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꼭 그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의원님의 그 답변을 2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서 그 묘사를 하시면서 그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저항력을 보여주고 강인하게 저항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적과 함께 합쳐서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견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청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제재 그리고 이제 군사적 저항 외에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런 그 전 의원분들께서 그 최전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거대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셨기 때문이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정말 좋은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웰든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구축해온 여러 가지 그 광대한 그 인맥을 잘 활용을 해서 본 사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의견이 그것이었고요. 이제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 러시아 그 두마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그 반대표를 던졌던 유일한 의원이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그 투행하는 것은 러시아 자국과 그 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누군가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가깝게 그 함께 하는 사람이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대부터 함께 일을 하면서 그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군사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창준 의원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미 이러한 침공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라. 이런 조약 동맹국, 그러니까 미국 동맹국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한 침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그 권력 정치에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슈별로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우리의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나라를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내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대답해 주신 그 의원님들의 의견에도 심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으로서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과 관련 지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가 그 주변국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큰 이런 동맹을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중국이 앞으로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앞으로의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예의를 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무서운 시나리오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북한과의 전쟁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네,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ICBM을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투항할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저희가 굉장히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좋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이 궁극적으로 한국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가, 또는 이제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이제 중국이 참여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북한은 어떤가? 북한이 혹시 참여할 가능성은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봤을 때 대한민국, 정말 한반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국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전쟁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했던 경험이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유럽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어떤가라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말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지금 현 사태에 참여할 것인가, 러시아를 도와줄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북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이 제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도 맺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죠. 굉장히 좋은 관계이고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반드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파급 효과가 무엇일까? 네, 정말 바라건대 이쯤에서 이제 중단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우려도 저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의 견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제 질문 외의 것들도 많은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동맹을 이제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효과가 이제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인데요. 그럼 관련해서 웰던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이미 답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더 이상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동북아 지역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커트 캠벨 같은 경우 미국이 어쩌면 양면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양면전이 미국이 10년 이상 전에 포기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런 양면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한 것도 좀 더 듣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이 고위급 대표단을 타이베이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네, 마이클 멀린 해군대장 그리고 미셸 플라노이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었죠.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웰던 교수님께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지도부가 저항을 하는 것이 중국과 같은 그리고 이란과 같은 국가에 어느 정도의 퍼즐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극동 지역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판문점들도 이제 방문을 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이제 장군 분들과도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김대강 그리고 박남순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지도부들과 만난 바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 다 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등이 이제 북한 내에서 훨씬 더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했던 상호작용의 톤을 살펴보면
네, 그 김대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7시간 정도 이제 와서 파워플랜, 그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 영변 발전소를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육자회담 그 당시에 이제 모두가 이제 관계되어 있었던 이제 육자회담 등이 이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파이프라인들이 있었죠. 지금 현재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에너지를 그 공급하는 그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중국을 건너 이제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 그러한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한에서 그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 파이프라인을 연장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이제 그러한 그 커뮤니스트 공산당을 이제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스를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겠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에너지들,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저희가 육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을 추진했지만 지금 훨씬 더 공격적으로 북한이 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방어 구축력을 저희가 한국에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대한 방어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핵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전 KGB 요원 그리고 알렉산더 레빗 장문 등등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소련 공화국 그것들이 이제 북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가장 큰 우려에 대해서 이런 그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 그리고 이제 대만이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기를 만들었죠. 그랬을 때 저희가 한 섬을 그 폐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이제 중국도 저희가 모두 그 동일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이 대만에도 이제 동일한 그 태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대만에도 이제 군사력인 그 힘을 발휘를 해서 다시 그 대만을 암흑의 시대로 끌 것인가라는 데 대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과 마찬가지로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MP 핵이든 아니든 이제 EMP를 사용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제 사이버 테러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있는 이런 방어 미사일 체계와 함께 EMP의 그 잠재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예의주시하고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이러한 모든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그 공격적인 이제 적극적인 것들이 있지만 행보가 있지만 참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청와대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많은 그 국가들이 굉장히 자리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우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턴킴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제 방문했던 세 차례 모두 함께 그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지도부들과 함께 그 대화를 한 적이 있죠.
저희가 우리 미국을 대표를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대표를 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담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큰 실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말 심각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북한과 대만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체계 시스템들이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큰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에만 하더라도 북한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모든 6개가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하나는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었죠. 네, 이것은 이제 사실 단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탐지를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은 ICBM, 뭐 이런 극초속 미사일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탐지가 불가능하고 이제 인터셉팅이 이제 불가능한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북한의 미사일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핵무기 개발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것 또한 단거리 미사일, 우리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할 것인가,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핵무기를 과연 북한이 배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저희가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의견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런 북한 또는 중국, 동북안에 있는 이와 같은 국가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자석, 이런 자력에서 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FMC를 통해서 6월 25일 근처에 6.25 한국전쟁 기념일 쯤 해서 의원님들을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직접 보는 것이죠. 한국과 북한이 얼마나 가까운지,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한국에서 높은 부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성공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그리고 북한이 위협 아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국가에서 이런 침공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FMC 위원분들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대선을 새로 거치고 이제 신정부 출범 전인데요. 많은 압박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전쟁인 것이고 이것은 요원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정도 해서 저희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이 있을 때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벙커 의원님, 웰던 의원님, 네, 이런 김창준 의원님의 초대를 수락하셔서 꼭 한번 한국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벙커 의원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사실 미국 정부는
동북 간에 특히 인도태평양 영내에 있는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제 강화를 해왔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뭐 쿼드, 오커스 또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이 이러한 모든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 지역의 아키텍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모든 노력은 다 큰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번영, 뭐 안보,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동맹국들과의 그 노력으로 인하여 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합리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 그 안보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시장이 분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도 마찬가지고 공급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금융, 뭐 에너지 등등 많은 것들이 분열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계획하고 개발한 이러한 그 영내 아키텍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미국 동맹국들이 이 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분야에서도 정말 저희가 그 이해를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그 영내에 그 동맹국들이 겪고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김창준 의원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의원님을 만나뵙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통상이 제 전문 분야인데요. 네, 저희 그 웰던 의원님 께서 이제 특히 이제 국방, 그 보안, 안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그 좋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영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당선이 되었죠. 선출이 돼서 이제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정책, 특히나 이제 외교 정책들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순위들이 있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러시아, 이제 중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 네, 저희가 이제 북아시아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네, 그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제적 동맹국, 이랬을 때 모든 그 영내 동맹국들이 어떻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특정 이제 파트너십과 관련된 협상들을 해왔습니다. 약 12개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그 혜택들을 많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런 그 동맹국들이 그 중국의 영향력보다 더 커지자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동맹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군사력이나 이제 안보와 관련된 영향력이 아니라 경제력과 같은 영향력이었죠. 네, 이것이 그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에 있어서도 그 큰 그 성공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그 노조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교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자 그리고 그 양자 회담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 동맹국들과 함께 의미 있는 그 미팅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이에 반하고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미국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선택 옵션에서 뺐던 경험을 있죠. 그리고 저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포괄적인 인도태평양과 관련된 파트너십과 비슷한 그 이름으로 그 많은 그 조약도 맺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가 되지는 못했죠. 근데 다시 이제 관건 그 기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은 중미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동북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역시 다시 그 미국의 그 영내 동맹국들과 다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노조가 그 조합원이 너무 그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게 그 재건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맺어왔고, 근데 안보적인 측면은 이제 저희 그 웰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그 영내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대만, 그리고 어떤 유형이든 결국은 이제 중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임팩트가 무엇일지, 그 한국을 비롯한 영내 그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동일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예전 그 소련 시대 때부터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생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영내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영내에 있는 그 모든 그 기관들, 여러 가지 그 협력 체계들, 뭐 쿼드, 오커스들을 그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저 역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예전의 그 동맹 관계로 돌아와서 그 동맹국들과의 그 연대를 그 강하게 나가기 바랍니다. 그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KDTP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한국 그리고 일본 등등을 비롯한 많은 동맹국들이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양자 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왜 그러한 협의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협의안이라는 게 TPP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TPP를 저희가 달성하지 못했던 걸까요? 네, 제가 2013년 6월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한미 FTA가 그 2012년 3월에 이제 발효를 하고 1년 지난 뒤였죠. 제가 그 당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TPP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FTA로 인한 많은 피로감으로 저희가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괄적인 FTA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지만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그 중요한 그 큰 규모의 그 협상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 많은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협상을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TPP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찌 되었든 그 당시에 이제 모멘텀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아셨던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TPP를 우리가 시도해보고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12개국이 이제 그 관련이 되어 있는 협상이 있는데, 새로운 국가로 이제 한국이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많은 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왜 그 함께 하지 못할까? 이것은 일본, 호주, 한국 모두 다 그 아시아 태평양 내에 있는 미국의 그 동맹국들입니다. 이 3개국 모두 역시 미국과 그 FTA를 그 맺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관광자가 아니라 이거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이 동맹국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그럼 더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한 그 합의를 했을 때 그 농업 분야 또는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네, 지금 역시 그 한국의 그 농업 분야나 이런 그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야들이 있나요? 네, 벙커 의원님, 첫 번째 FTA 같은 경우 이것은 그 한국은 이제 칠레와 제일 먼저 이제 FTA를 맺었습니다. 이제 2003년에 저희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국제교역과 관련된 그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FTA 그 비준을 제가 함께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려서 진행을 했던 FTA였는데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바로 농업 분야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제 FTA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농업 분야의 관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FTA를 맺는다면 한국의 농업, 특히 저희가 이제 농작물과 관련된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아마 그 예전의 과거 프로세스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와의 그 FTA가 실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저희에게 도움이 되어서 다른 FTA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미 FTA를 맺기 전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내에 있어서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 계속해서 그 더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그 상호 보완적인 그 협상도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걸 잘 풀어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업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분야는 지금 현재로서 한국에 있어서 큰 그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CPTPP의 논의에 있어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그 김창준 의원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여전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제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북한일 것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 북한 관계자들이 카나피를 봐라, 사람 후세인을 봐라, 핵이 없으니 비극을 맺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이 하는 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살펴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이미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안보를 그 보장해주면서 우크라이나가 과거 이제 그 핵을 포기했던 그 조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북한에게 너에게는 핵을 포기를 해라 라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다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북한을 그 대화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또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중국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살펴보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과 함께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그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당선인, 그 윤석열 당선인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이번 침공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네, 대화에 대해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까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ICBM을 그 시험 발사하고 오히려 그들의 ICBM 성능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현재 그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폭탄 하나만 떨어져도 서울의 반절이 파괴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는 굉장히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이제 강력하고 네 이제 그 저희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하는 당선인도 있지만 이제 공화당의 이제 측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화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그리고 중국과 함께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이제 북한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을 이제 ICBM으로 공격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곧 그 새로운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북한 그리고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탕으로 이제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제 한국 신정부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전쟁을 저희가 그 지난번 대선을 봤을 때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빠른 시간 내에 직접 그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통화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그 주제들을 서로 다루었었죠. 그럼 벙커 의원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떠한 제안 또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그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김창준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벙커 의원님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어떠한 그 외교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한국 그 윤석열 당선인에게 그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외교 정책 분야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민주주의. 30년간의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 대선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한 많은 통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한국 그 전 대통령들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패나 여러 가지 그 등등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선거를 어떻게 그 공정하고 적절하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면으로 그 우크라이나나 이제 그 한국의 경우 올바른 민주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행동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를 보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위험을 그 유지하면서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정권 교체의 시기에 네, 바로 서로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좋은 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은 그것을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멋진 그 선거 결과에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고요. 근데 또 다른 그 관점들을 살펴보면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제 정당을 그 대표할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뭐 진보 정당, 보수 정당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서로 그 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그리고 당선인은 이제 보수이지만 공통의 분야를 찾아야겠죠. 특히 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도 그 이뤄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그것을 와해시켰습니다. 담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제 그 서로 공통의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협의안도 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이제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의 국방력 그리고 군사력을 그 강화시키기 위한 건데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우리 그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을 간과할 수 없겠죠.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그 동맹 관계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전략적으로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정부와 함께 이제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그 많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겠지만 다른 문제들도 저희가 곧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예,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결과가 나온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가 박빙의 선거였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근소한 표 차이를 보였던 선거였습니다. 네, 0.78%의 표차밖에 나지 않았던 대선이었죠. 그래서 승자와 그 패자를 지지한 차이가 0.7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수락연설을 하자마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네, 이것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웰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김창준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안보를 생각을 해보면 DMZ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예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등 뒤에서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전략적 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 시민의 71%가 북한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제공하는 억제력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회의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억제력을 원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억제력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한국 의견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한국 내 전술 핵무기를 이제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외국의 이제 나토 스타일의 이제 핵 계획 그룹 등등 나토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맹 관계를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자체적으로 이제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확장해 나가고 미국의 억제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와중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억제력의 실효성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핵무기의 재배치 등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방문을 해서 사절단들과 함께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PLA도 저희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30분의 이제 중국 관계자분들과도 만났고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젊은 청년 중국 군사 관계 청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 쓰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저 역시 그 한국이 그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미국의 그 전략적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이제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미국의 동맹국은 이렇게 강하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서로 지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평화적으로 중국과 공존하고 싶고요. 이런 것을 중국의 청년층에게 계속해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화를 거부한 바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제 대화를 원하고요. 네, 김대광 그리고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와도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권 교체에 있어서 이제 평화적인 대화도 원하고 싶고 평화적인 교체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었던 파이프라인 이니셔티브, 이것은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팔아야만 하고 중국과 북한은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가스를 사용을 하는 국가들,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을 잃을 수 있죠.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한의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였습니다. 북한의 핵만 포기한다면 말이죠. 이것이 저희가 과거에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것은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희가 그 당시 주창했던 이니셔티브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미사일 방어력 또는 안보 기술들 그리고 이제 폐부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치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곧 출범을 할 것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오면 많은 지도분들을 만납니다.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교육 그런 리더분들을 만나는데요. 네, 저희는 그러한 전문적인 전문가분들, 리더분들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재외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제 전략들을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내에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저희와도 이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의원에 있는 회원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러시아 그리고 서로 각국 이해각 관계자들의 의회 국회의원들도 미래의 지도자들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세웠는데 저희가 NGO의 활동도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 안보 분야, 여러 가지 교육 분야 관련된 NGO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NGO의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극동지역 영내 아젠다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희 역시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새로운 그리고 굳건한 관계를 한국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전략적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군사력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강한 국가가 돼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사절단들과 함께 방문을 했을 때 의견을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시겠습니까? 이거 말을 했을 때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방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4번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우려다라고 이제 말을 한 바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장을 하던데, 근데 북한은 그런 신화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정말 유효한 그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그 정권 교체를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든 그 예를 그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그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그 패널로서 참여를 한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북아내에서 그 미국의 가장 좋은 친구인 한국과 관련된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부 간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른 그 관계자들이 중요하다. 네, 국회의원, 뭐 디아스포라, 뭐 비즈니스 커뮤니티, NGO 등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활동가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그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제 32세. 그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저녁을 함께 같이 먹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함께 그 공동 의장을 맺은 바 있고요. 네, 360 의원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NGO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본인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소방관들 또는 그 의료진들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 2,500만 명의 그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힘을 저희가 정치로 이끌어 와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그 친구와 그 적과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부와는 별도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을 김창준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제 대화를 바탕으로 이어서 드리는 것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윤 당선인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한 바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한일 관계를 이제 그 다시 그 재건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의 노력이 걸림돌이 되고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미국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역사적인 갈등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지원이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한국 역시도 이제 쿼드에 그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네, 미국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쿼드에 가입을 하겠냐, 아니 가입을 해달라라는 초청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이 그것을 반기지 않는다면 저희는 경제적으로 이제 중국에 큰 의지를 하고 있고 그 굉장히 근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그 큰 우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반도는 이제 국경도 저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입니다. 미국이
이런 그 한국 전쟁에 이제 그 참가해준 그 미군들에게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하다 하더라도 절대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6월 25일 6.25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이런 그 미국 그 베테랑 군인들을 언제나 초대를 하고 그 기억을 하고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절대 약화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항상 동맹국으로 앞으로도 동맹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 질문이 뭐였죠? 네. 어떤 질문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한미일 삼국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미국 그 동료 다른 의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길 한국처럼 우리를 환대해준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는 그 눈물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요. 이런 그 감사함의 표시, 이제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를 여전히 저희가 보여주고 있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방관들 역시도 많은 생명을 구하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 역시도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시위도 없었고, 네, 뭐 더 이상 이제 거리 그 시위도 볼 수 없었고요. 폭동도 볼 수 없었고요. 뭐 이제 그 굉장히 저희는 그 평화롭게 조용하게 그 변환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어느 정도의 문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그 어느 정도의 그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원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6월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6월에 그 한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매년 한국이 잘 발전을 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방문하시면 저희가 꼭 감사함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럼 여기에서 그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그 멋진 그 의견 공유해 주신 벙커 의원님, 웰던 의원님 그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뵀는데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 김창준 의원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웰든 의원님, 벙커 의원님, 그리고 김창준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해안을 만들어주셨죠? 저희가 이제 그 3월 9일에 대선을 마치고 오늘이 3월 15일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저희가 이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그 7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외교안보 담당 그 인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장은 제 그 좋은 동료이기도 합니다. 네, 김 교수님인데요. 네, 그 외교 그 부장관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그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회장을 맡으신 분이신데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외교안보인수위원회의 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함께 공유해 주신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경청해서 들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그 귀한 의견
그 위원장님께 함께 전달해서 실효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유해 주신 제안과 그 모든 그 커먼센스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미 그 김창주 위원님께서 초대를 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그 한국을 6월에 방문해서 직접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